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정문이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특검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끝내 지하주차장으로는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확고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현관으론 가지 않고 되돌아갈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 어린애 같은 행동이라며 날을 세우면서도 진술 거부권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며 출석 의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도 강경하긴 마찬가지여서 아예 없던 차단막을 지하에 설치해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열린 문을 두고 닫힌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지적에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냐 피의자 인권이 우선이냐고 응수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현관 출석을 전제로 대통령 경호처나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사 출입문과 기자실, 주차장 등의 일부 통제를 예고하며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도중에도 수시 브리핑을 통해 상황도 전하겠다는 계획인데 완고한 양측의 신경전으로 실제 조사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체포와 구속까지 되면서도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함께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다른 특검에서도 조사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 6개월여의 기록을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는 전례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별개로 공수처, 경찰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소환 요청에도 갖은 이유를 내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시도가 이어졌고 공성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 끝에 수사당국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5시 한 반에 체포영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제시 이후에 한 5시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가 됐고 구치소에 머물게 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 구속,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까지 법적 절차가 숨가쁘게 진행됐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모두 최초라는 불명예 기록이 따라붙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체포 48일 만에 법적 논리를 내세우며 구속 취소를 끌어내 관저로 돌아갔지만 4월에는 탄핵 결정이 나며 아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 속도감 있는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몇 차례 소환 조사 이후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은성 내란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또 다음 달 9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같은 부분에 주목해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제2수사단 구성을 지휘하면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군사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지난 1월과 5월 각각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와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변론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 제약 없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은 물론 공범들과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내란 특검 김형수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까지 연장한 특검은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며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와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작성된 경위는 무엇인지, 또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이 사실인지 등이 특검의 집중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의 신청 각하 결정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 11일 만에 퇴원한 김건희 여사는 이제 전방위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는 치료를 받고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특검 소환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동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전방위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여기에 최상병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최상병 특검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 여사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추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강제 수사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만큼 당분간 별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특검의 고강도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았고 구체적 수사 자료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재작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보 4명이 수사를 분담해 2개에서 3개의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각 특검보가 나눠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관 1명도 특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규제 지역은 LTV 5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처분 시한을 넘길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거래한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집값 과열을 시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현금이 많지 않은 서민층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갭투자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을 것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주담대 한도까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정도인 서울 한강변 일대 아파트를 사려면 9억에서 10억 원 정도 현금이 없이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담보가치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초유의 극약 처방이며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초과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변 일대의 호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정도를 나타낸다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자기 자본이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되면서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6억에서 7억 원 현금이 있어야 최대 6억 원의 주담대를 끼고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고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저리의 정책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젊은 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또 한강벨트 집값을 누르면서 다른 지역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20, 30대 젊은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과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하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견된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만큼 초강수를 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별도 공지를 통해 부처와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 다양한 그런 게 기재부 대책이라던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회의라던가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혹은 저희가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의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냐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그간 공석이던 4곳의 상임위원장을 거대 여당 주도로 한꺼번에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협치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갔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고된 날, 국민의힘은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침부터 국회의장을 찾은 원내 지도부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 다른 상임위는 시간을 더 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간에 조금 논의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 본회의 직전까지 항의 방문을 이어갔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와 법사위, 운영위와 문체위를 이끌 새로운 위원장들이 선출됐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대회를 열고 협치 파괴를 목 놓아 외쳐봤지만 압도적 의석차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묻지 마실 언해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반면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였다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양당은 김희석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임명 강행은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은 야당이 선을 넘었다, 목리를 부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 정부의 밀월기간 여야 기싸움은 김희석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상되는 다음 주 초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위한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합니다. 예결위는 일정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에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 소위를 가동하고 3일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돼 논란을 빚은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손질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부활하는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틀 만에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위원들과 마주 앉은 송 장관은 새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법안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정 철학에 맞게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이지만 송 장관은 농업 6법으로 확대 추진해 7월이나 8월 중에 법안을 매듭짓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남는 쌀을 사들이기보다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해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수학기 이전까지 저희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민주당에서 새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이처럼 전임 정부 때 줄줄이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다음 달 4일 6월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극소수 야당이라고 칭하는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민생의 주름살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호국권과 107석으로 겨우 털어막아온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법안의 최종 관문 대통령 거부권이 새 정부가 출범하며 사실상 사라진 셈인데 출렁이는 정책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안규배 국방장관 후보자는 군사합의 복원에 앞서 남과 북의 평화기류 조성이 우선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GP, 즉 최전방 소초들을 파괴하는 불능화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남북 모두 GP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부터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GP 11곳을 경계 임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녹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서로 간에 접합을 해서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민간적인 차원에서부터 서로가 교류가 있고 그리고 9.19 군사 문제도 다시 복원을 해서 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군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락한 사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또 군의 사기가 땅에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관련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넘어가면 또 골마 터지게 된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진상규명과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6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8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지금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만큼 받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실대로 다 고백을 했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로비 역할을 맡은 거로 알려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무려 6,100여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인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최후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독자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김 씨와 성남시장이었던 대통령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 등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왔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라며 추징의 계산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별심 공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교대역 주변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돼 한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4시간여 만에 수습됐지만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땅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순간 드릴이 박힌 곳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하에 있던 가스관이 파손되며 가스가 새기 시작한 겁니다. 창 밖으로 보는데 그게 의상기 보이고 막 사람들이 어수선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나오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대피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 갔어요. 가스가 누출된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이곳은 새어나온 가스가 자욱했는데요. 멀리서도 가스밸브를 열어놓은 것 같이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교대역 안까지 유입됐습니다. 소방은 곧바로 역 주변을 통제하고 승객과 건물에 있던 시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교대역 일대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고 서울교통공사는 교대역에서 2호선과 3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서쪽 소방서 직원이 와서 상황이 심각하니까 건물 내 근무자들을 빨리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소방과 가스공급업체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건물 현장에 공사를 하다가 저희 배관을 파손하는 게 현장 통제와 대피가 신속히 이뤄져 큰 피해는 막았지만 영무원 2명이 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파손된 배관과 연결된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안에 남은 가스를 모두 빼내며 4시간여 만에 수습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교대역 인근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직후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다급하게 대피했고 일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건 물론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스 누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서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상한 냄새를 맡은 듯 코를 막고 발길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승객들도 서둘러 역을 빠져나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승강기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스가 유출된 직후 이곳 교대역 인근에는 대피령이 떨어졌고 식당부터 은행까지 일제히 영업을 멈추고 대피하며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복구 작업 중에도 한동안 가스 누출이 이어졌고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까 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굉장히 심각해서 좀 많이 머리도 아팠고 좀 이게 긴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뒤에도 현장에는 한동안 가스 냄새가 남아 상인들은 선뜻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점심 영업하고 저녁 영업하고 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영업 잘 못했고요. 지금 가스 냄새가 나거든요, 매장 내.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다 퇴근시키고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일대 시민들은 무섭고 불편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빼앗은 택시를 몰아 도주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토대로 A씨가 차량 밖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점차 속도를 줄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곧이어 순찰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택시에 타고 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새벽 4시 40분쯤 서울 방배동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빼앗은 택시를 몰고 달아났던 20대 A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자 이곳에 멈춰 섰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밤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는데 지름길로 가던 중 길을 헤매다 택시기사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 밖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마을 주변에 산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피가 말도 못하게 많았죠. 그리고 그냥 경찰분들이 그냥 많이 와서 그냥 저희가 노란지 쳐놓고 살인사건 났다고 그러고.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지난해 벌어진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와 병원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신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들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36주 차가 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 차량을 구매하려면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억 원을 챙긴 판매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정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각국에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합의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 주요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혀 시한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8일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다시 경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날이 7월 9일로 정해진 건 아니라며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단축하길 바란다며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각국에 관세율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Over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or maybe before, we're going to send out a letter. We talked to many of the countries, and we're just going to tell them what they have to pay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일방적 관세 통보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정한 관세 조건을 통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국, 중국과는 이미 합의를 이뤘고 인도를 포함해 다른 주요국과도 합의에 관한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just signed with China yesterday, right? Just signed with China. We have everybody. We're not going to make deals with everybody. Some we're just going to send them a letter, say thank you very much. You're going to pay 25, 35, 45%.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협상 상황을 볼 때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9월 1일 노동절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새로운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전날 진전을 이루고 있는 협상에 관세 폭탄을 투하해 망칠 수는 없다며 유예 시한 연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은 시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을 고수하자 즉시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악랄한 세금 부과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고 미국에 방금 통보했다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중단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타격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은 다음 주 중동에서의 외교적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평화 협정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해도 이란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기엔 걸림돌이 많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펜타곤 기자회견에서는 벙커버스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란 핵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질문은 핵시설 안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408kg이 있었는지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에 집중되고 있는데 미 상원 의원 100명을 상대로 한 국방정보당국의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where the 900 pounds of highly enriched uranium exists, but it wasn't part of the target set. President Trump said that the nuclear stockpile was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 did not receive an adequate answer to that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협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And especially our Gulf and Arab partners in the region to come to an agreement with Iran.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배제한 핵 프로그램 구축에 최대 40조 원을 투자하는 이란 당근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수조 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 자금도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란은 성급한 대화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بنابراین میگم کسانی که میگن برگردیم به میز مذاکره باید مشخص کنن منظورشون دقیقاً کدوم میزه و با چه مشخصاتی. 미국의 목표는 이참에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 맺은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다른 중동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정도는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We've seen that with the Abraham Accords, and I think that's possible here. That, to me, is the real goal, is that we bring peace to the region, we bring prosperity to the region, and totally change the landscape of what's happening over there.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얻을 당장의 이익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중동의 맹주라는 오랜 지위를 맞바꾸게 된다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후에도 중동 지역 방사선 수치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성명에서 48개국에 연결된 국제 방사선 감시 체계 데이터상 주요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감지되지 않았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서 그로시는 IAEA 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정치적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조장하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불법 폭격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두아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모든 가설이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됐다는 가설,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가설도 포함된다고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는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 조사를 위한 과학자문그룹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켰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코미디와 사회풍자 사이를 넘나드는 충격적인 결말이 압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2020년 오스카상의 영광을 나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반지하방에 살던 가족이 부유한 가정에 서서히 침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직시하면서도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봉준호 특유의 연출이 돋보입니다. 100년 가까운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 또 기쁘고 작년 5월에 이제 칸느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가장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기생충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이 폭넓은 코미디와 격렬한 사회 풍자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유쾌하면서도 기괴하게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20년의 봉준호의 어떤 리얼리즘의 어떤 일종의 완성의 어떤 지점에 와 있는 작품이라고 감히 생각이 들었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에는 기생충 외에도 봉준호 감독의 2003년 작품 살인의 추억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까지 모두 3편의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은 2000년 이후 개봉 영화를 대상으로 했고 유명 감독과 배우, 제작자, 애호가 등 500여 명의 설문조사로 선정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우리 콘텐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이 공개됐습니다. 이전보다 잔혹하고 강렬했다는 평가 속에서 시즌 1에서 보여준 장르적인 재미가 덜했다는 아쉬움도 공존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K 콘텐츠의 역사를 다시 쓴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실상 한 이야기로 묶이는 시즌 2가 공개되고 6개월 만입니다. 마지막 시즌에선 다양한 게임과 빠른 전개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시즌 1의 장르적 재미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시즌 2의 미완성 서사를 완성하고 인간성에 대한 논쟁 등 화두를 던지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후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거기에 의해서 이어지는 어떤 좌절감, 패배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미국 타임지는 잔혹한 매력을 발휘하며 강렬한 한방을 선사한다고 평가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빠른 전개와 날카로운 연출이라면서도 시즌 1의 섬뜩하고 기묘한 재미는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시청 순위 1위와 3위에 빛나는 시즌 1과 2의 아성을 시즌 3가 이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우리의 콘텐츠로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황동혁 감독은 시즌 3가 마지막이라면서 시즌 4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스피노프 버전으로 세계관이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뒀고 시즌 3 마지막에 미국 버전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흘려둔 상태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이 어제 공개된 가운데 오늘 서울 도심에서 관련 행사가 펼쳐집니다. 넷플릭스와 서울시는 오늘 저녁 7시 반 1시간 동안 광화문부터 서울광장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엽니다. 영희, 핑크가드 등 오징어 게임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대거 등장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저녁 8시 반에는 서울광장에서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이병헌 등 오징어 게임 시리즈 주역들이 모두 참석하는 팬 이벤트가 열립니다.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첫 추경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심통장에 2천억 원을 편성하고 수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융자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 방지에도 나섭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고 정밀조사와 기술진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신산업에도 1,300억 원 넘게 투자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의 3.3%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경제 불황 속 민생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종일 오는 건 아닌데요. 양은 5에서 6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24.6도, 청주 24.8도, 전주도 24.8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덥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8도, 청주와 대전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고개를 들면 곧이어 장맛비가 쏟아지고 다시 더위가 밀려오는 날들의 반복인데요. 이번 주말 역시 우산이 필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 예보가 들어있으며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빗줄기가 이어질 텐데 궂은 날씨 탓에 외출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주말 교통량 또한 평소보다 더 줄어들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수월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동하신다면 뚜렷한 정체 걱정 더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오늘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죠. 이미 곳곳으로는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날씨 확인 잘하시면서 안전운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송산터널 부근 지나기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사고 처리 끝나면서 여파 정체까지 전부 다 풀렸고요. 지금 보시는 안개 구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개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양양 방향으로는 화도 부근에서 차 간격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곳곳으로 강원 지역 안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전 챙겨주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 부근 갓길에 고장차 발생했으니까 전방 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고 있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김천 부근 갓길에서 돌발 상황 처리합니다. 전방 주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